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아침 무거운 차문이 닫히며 생긴 저음 진동이 공기를 타고 제 귀까지 전해졌습니다. 그 떨림이 고막을 먼저 누르고 이어서 가슴 안쪽까지 먹먹하게 만들더라고요. 새벽 6시도 안 된 시각에 우리 동네에서 그런 소리가 난리 없었거든요. 손에 쥔 행주를 그대로 싱크대에 던지고 저는 창가로 달려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우리 아파트 입구에 서 있더라고요. 차체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들반들 빛났어요. 저희 동네에선 보기 힘든 그런 차였습니다. 심장이 이유도 모르게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손바닥에 땀이 차올랐고요.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미선이었어요. 엄마, 우리 집 앞에 무슨 차가 서 있는데 그거 엄마 거예요? 목소리가 급하더라고요. 저는 멍하니 창밖을 보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모르는 차인데. 근데 왜 우리 집 앞에 세워져 있어요? 혹시 누가 잘못 주차한 거 아니에요? 모르겠다. 엄마도 지금 막 봤어.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그 차를 바라봤습니다. 왜인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가슴속 어디선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치밀어 올랐거든요. 동시에 묘한 기대감도 함께 올라왔고요. 제 안에서 두 가지 감정이 뒤섞여 싸우는 것 같았어요. 차 안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덩그러니 서 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왜인지 그 차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그 차가 제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때 서른에도 더 전 기억이 갑자기 머릿속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저 그 검은 차를 보는 순간 오래전 잊고 지냈던 누군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저는 창가에서 물러나 거실 장롱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서랍 깊숙한 곳에 낡은 사진첩이 있었거든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그 앨범을 꺼내는 손이 떨렸습니다. 표지를 열자 누렇게 바랜 사진 한 장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25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남자, 준석이었어요. 둘 다 웃고 있었지만 지금 보니 그의 눈빛이 유난히 슬퍼 보이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말이에요. 손끝으로 사진을 쓰다듬는데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가슴 한편이 저려오는 것 같았어요. 참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후회였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복잡했어요. 준석이와는 30해 전에 헤어졌습니다. 비 오던 날 역 앞에서였어요.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었죠. 나중에 다시 올게, 경희야. 꼭. 하지만 오지 않았어요. 30해 동안 한 번도요. 저는 기다리다 지쳐서 다른 사람을 만났고 결혼했고 딸을 낳았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요. 이제 저는 혼자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그 사람 생각이 났을까요? 그때 느꼈던 그 떨림이 지금도 손끝에 남아 있어요. 30해가 지났는데도 말이에요. 이상하게도 그날의 감각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준석이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았을 때의 따뜻함, 빗물에 젖은 그의 코트에서 나던 냄새, 그리고 그가 돌아서서 걸어가던 뒷모습까지요. 모든 게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했어요. 저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을 감으니 그날 역 앞 풍경이 펼쳐졌어요. 비가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산도 없이 서 있었고 준석은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미안해, 경희야. 지금은 안 돼. 내가 너한테 줄 게 아무것도 없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저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었을 뿐인데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중에 꼭 다시 올게. 그때는 떳떳하게 널 찾아올게. 그리고 그는 정말로 떠났어요. 기차를 타고 멀리 가버렸습니다. 저는 역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비에 흠뻑 젖은 채로요. 그날 이후로 준석에게서 연락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그를 잊으려 애썼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났고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어요. 가끔씩 이렇게 불현듯 그의 얼굴이 떠오르곤 했거든요. 눈을 뜨니 다시 현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손에 든 사진이 촉촉하게 젖어 있더라고요. 제가 언제 눈물을 흘렸는지도 모르겠어요. 황급히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었거든요. 식당 문 열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저는 사진첩을 다시 서랍 깊숙이 넣고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발걸음이 저절로 다시 창가로 향하더라고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그 검은 차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햇살이 더 높이 떠올라서 차체가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설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그 차가 준석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거든요. 30해 동안 아무 연락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날 리 없잖아요. 게다가 그렇게 비싼 차를 몰고 온다는 것도 이상했고요. 제가 기억하는 준석은 가난했어요. 그래서 저를 떠났던 거니까요. 설마 그 사람이 성공했을까요? 아니, 그럴 리 없어요. 저는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그냥 우연이겠지. 누군가 잘못 주차한 거겠지.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작은 기대가 꿈틀거렸어요. 혹시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 고개를 들었거든요. 저는 창문에서 물러나 식당으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 손잡이를 잡는 손이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왜일까요? 제 나이가 벌써 58인데 말이에요.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요? 저도 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서면서도 저는 자꾸 아래층을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그 차가 아직 거기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빨리 내려가서 확인하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만약 정말 준석이라면 어떡하죠? 30해 만에 다시 만난다면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 그보다 그 사람이 저를 알아볼까요? 저도 많이 늙었는데요. 참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검은 차는 다음 날 아침에 사라졌어요. 언제 떠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내다봤을 때는 이미 없었거든요. 저는 한편으로 안도했지만 동시에 묘한 허전함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는데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요. 식당은 평소처럼 바빴어요. 단골 손님들이 찾아오고 반찬을 포장해가고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어요. 준석 생각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사진첩은 다시 서랍에 넣었지만 그 사람 얼굴은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늘게 내리더니 점점 굵어지더라고요. 오후 3시쯤이었을 거예요. 손님이 뜸한 시간대였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빗줄기가 식당 처마를 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딱, 딱, 딱. 금속 지붕에 빗방울이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규칙적인 타격음이 귀를 채웠어요. 그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이윽고
귓속 전체를 가득 메웠습니다. 왜인지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열렸어요. 딸랑 하고 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고요.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어요. 남루한 옷차림이었고 머리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얼굴도 제대로 씻지 못한 듯 때가 묻어 있었고요. 손에는 낡은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노숙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낯익었어요. 심장이 쿵 하고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멎는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그릇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싱크대에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리더라고요.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경희야, 나 기억하니? 목소리도 그 사람이었어요. 30해가 지났는데도 변하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차분한 그 목소리요. 저는 입술을 떨며 겨우 대답했어요. 어떻게? 말이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목이 잠긴 것 같았거든요. 눈앞이 흐릿해지더니 눈물이 차올랐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준석이 천천히 가까이 왔어요. 걸음걸이가 불안정했습니다. 다리를 절뚝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 앞에 선 그는 예전과 너무 달라 보였어요.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뺨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손도 거칠어져 있었고요. 이 사람이 정말 준석일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의 눈이었거든요. 미안해. 갑자기 찾아와서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지쳐 보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의자를 권했어요. 앉으세요. 일단 앉으세요. 손이 멈추질 않고 떨렸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준석은 의자에 앉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에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수건을 꺼냈습니다. 손을 움직이는 동안에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게 꿈인가 싶었거든요. 30해 만에 다시 만난다는 게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수건을 건네며 물었어요. 어떻게 절 찾으셨어요? 주변에 물어봤어. 이 동네에서 반찬 가게 하는 경희 씨 있냐고. 그렇게 쉽게 찾았다는 말에 가슴이 저렸습니다. 그럼 그동안 왜 안 왔을까요? 30해 동안 한 번도요. 하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어요. 지금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준석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사는 게 힘들어 보였어요. 제 마음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궁금했지만 묻지 못했어요. 참 배고프시겠어요. 밥 드실래요? 주저없이 말이 나왔습니다.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튀어나온 말이었어요. 준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어요. 괜찮아. 패 끼치기 싫어서. 아이고, 무슨 말씀을.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바빠졌어요. 따뜻한 밥을 푸고 반찬을 꺼내고 국을 끓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차렸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야 할 것 같았거든요. 밥상을 내오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밥을 먹었을까?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티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드세요. 많이 드세요. 준석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손이 떨리더라고요. 그 떨림이 제 눈에 그대로 보였습니다. 왜 손이 떨릴까요? 배가 고파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저는 알 수 없었어요.
밥을 한 숟가락 뜨는 그의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또 차올랐습니다. 참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슬퍼서일까요? 반가워서일까요? 아니면 안타까워서일까요? 제 감정을 저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준석은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천천히 하지만 한 숟갈 한 숟갈 정성스럽게요.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왔는지.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게 의도된 거였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그저 안타까웠습니다. 준석이 사업에 실패했구나. 힘들게 살고 있구나. 그렇게만 생각했거든요. 준석이 밥을 다 먹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경희야, 나 요즘 힘들게 살아. 알 것 같아요. 보면 알죠. 사업도 망했고 이것저것 다 잃었어.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패배한 사람의 목소리 같았어요.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을까? 무슨 일을 겪었을까? 생각하니 눈물이 또 차올랐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그리고 거칠었습니다. 노동으로 굳은 손이었어요.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이 나이에 뭘 다시 시작해. 나이가 뭐 대수예요. 살아만 있으면 되는 거죠. 제 입에서 위로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저는 정말로 그가 다시 일어서기를 바랐거든요. 비록 30해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지만 그래도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잖아요. 준석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순간 손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어요. 손끝에서 시작된 떨림이 팔을 타고 어깨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떨리는 걸까요? 저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준석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어요. 빗소리가 여전히 들렸습니다. 처마를 두드리는 소리, 땅을 적시는 소리, 모든 게 슬프게 들렸어요. 고마워, 경희야. 뭐가요? 이렇게 받아줘서 당연한 걸 가지고 뭘. 언제든 오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올까요? 아니면 오늘로 끝일까요? 또 30해를 기다려야 할까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하지만 입 밖으로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속으로만 사귀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거든요. 준석이 일어섰습니다. 밥을 다 먹고 한참을 앉아 있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황급히 물었습니다. 벌써 가세요? 응. 너무 오래 있으면 폐가 될 것 같아서. 무슨 폐예요? 좀 더 있다 가세요. 하지만 준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완강했습니다. 저는 더 붙잡을 수 없었어요. 그럴 자격이 있나 싶기도 했고요. 준석이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뒤따라가며 말했어요. 다음에 또 오세요. 언제든 오시면 밥 해드릴게요. 고마워. 덕분에 힘이 났어.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준석은 비를 맞으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이 점점 작아지더니 빗줄기 속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요.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왜인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다시 올까요? 아니면 이게 마지막 일까요? 알 수 없었어요. 그저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식당 안으로 들어와 밥상을 치웠어요. 그가 먹던 그릇을 손에 쥐니 손끝이 또 떨렸습니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자꾸 문 쪽을 쳐다봤어요. 혹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을까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준석은 지금 어디서 자고 있을까? 따뜻한 곳이 있을까?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걱정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것 뿐이었어요. 참 답답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이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식당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고 설거지를 하고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이 계속 무거웠어요. 준석 생각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다시 올까요?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문 쪽을 쳐다봤어요. 혹시 그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죠.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반찬을 담으면서도 계산을 하면서도 자꾸 딴 생각이 났어요. 손은 움직이는데 머리는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 순자가 물었어요. 경희야, 요새 무슨 생각 그렇게 많이 해? 얼굴이 어두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나한테 말해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30해 만에 첫사랑이 찾아왔다고 말하면 순자가 뭐라고 할까요? 믿어줄까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순자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평화롭더라고요. 손님도 적당히 오고 일도 순조롭게 풀리고 날씨도 맑았어요. 하지만 그 평화로움이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뭔가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이 뜸해지는 시각이었어요.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소리가 귀를 채웠어요. 따뜻한 물이 손을 타고 흘러내렸고요.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딸랑 하고 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고요. 딸 미선이 서 있었어요. 미선이 찾아온 건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평일 낮에는 일을 하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회사를 일찍 나온 모양이었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거든요.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엄마, 요새 이상한 사람 만난 거 없어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준석 얘기를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티내지 않으려 애썼어요. 무슨 소리야? 무슨 이상한 사람? 아니, 그게 동네에서 소문 들었거든요. 엄마 가게에 이상한 남자가 왔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벌써 소문이 났구나 싶었어요. 이 동네가 좁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빨리 퍼질 줄은 몰랐습니다. 아, 그 사람. 그냥 밥 먹으러 온 손님인데. 손님? 엄마, 그 사람 노숙자 아니에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걱정하는 톤이었지만 동시에 비난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제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노숙자면 어때? 밥 먹으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엄마, 요새 사기꾼 많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속으면 어떡해요? 사기꾼이라니. 제 입에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미선이 걱정하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준석을 사기꾼이라고 부르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사람은 사기꾼 아니야. 어떻게 알아요? 엄마는 그 사람 정체도 모르잖아요. 알아. 말이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미선이 눈을 크게 떴어요. 뭐, 엄마가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고민이 됐어요. 미선에게 준석 얘기를 하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았거든요.
옛날에 알던 사람이야. 옛날? 얼마나 옛날인데요? 30해 전. 미선의 입이 벌어졌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30해 전? 그럼 엄마가 결혼하기 전에 알던 사람이란 얘기예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선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혹시 그 사람 엄마 첫사랑이에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죠. 미선이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나 엄마, 정신 좀 차리세요. 30해 만에 나타난 사람이 뭐가 좋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불쌍해서 그래. 거짓말이었어요. 불쌍해서만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미선한테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 감정을 저도 정리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엄마, 그 사람 조심하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엄마한테 뭘 바라고 온 건지.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그냥 밥 한 끼 먹고 간 거야.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만요. 나중에 돈 달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사람 아니야. 확신이 섰어요. 준석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비록 30해가 지났지만 그 사람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미선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결국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요. 근데 조심하세요. 정말로요. 그리고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미선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사기꾼, 돈 달라고 하면 조심하세요. 그런 말들이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준석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있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없었어요. 30해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으니까요. 게다가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요. 의심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겠죠. 그래도 저는 믿고 싶었어요. 준석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쁜 의도로 온 게 아니라고, 정말로 힘들어서 제게 온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참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순자가 다시 찾아왔어요. 오후 늦은 시각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을 보더니 바로 알았나 봐요. 미선이가 왔다 갔구나. 어떻게 알았어요? 얼굴에 다 쓰여 있어. 뭐라고 했어? 저는 한숨을 쉬며 털어놓았습니다. 준석 얘기, 미선이 걱정하는 얘기, 모든 걸요. 순자는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경희야. 네. 내 마음 가는 대로 해. 예. 인생 한 번이잖아. 후회 없게.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순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물론 조심은 해야지. 근데 너무 겁먹지는 마. 알겠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자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나이 들면 과거가 자꾸 생각나잖아요. 그때 못했던 것들, 아쉬웠던 것들이요. 저도 그래요. 준석이랑 헤어진 게 평생 아쉬웠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났는데 그냥 보낼 수가 없었어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우리 나이 되면 후회가 제일 무서운 거야. 맞아요. 후회는 정말 무섭더라고요. 주변 눈치가 신경 쓰였지만 마음 한편으론 그냥 반가웠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래요. 미선이 걱정하고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모든 게 불편했지만요. 그래도 준석을 다시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저는 기뻤습니다. 이상하죠. 제 나이가 58인데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게요. 그날 밤이었어요. 저는 잠들기 전에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습관처럼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아래층 주차장에 그 검은 차가 또 서 있었거든요. 어둠 속에서도 차체가 빛났어요. 가로등 불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 누가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희미한 실루엣이 보였거든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저 차가 대체 뭘까요? 왜 자꾸 우리 집 앞에 나타나는 걸까요? 준석과 관련이 있을까요? 아니, 그럴 리 없어요. 준석은 그렇게 가난했는데요. 저런 비싼 차를 가질 리 없잖아요. 하지만 의심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았어요. 제 직감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저는 한참을 차를 바라봤습니다. 차 안의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요? 혹시 저를 기다리는 걸까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지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참을 서 있다가 저는 커튼을 쳤습니다. 더 이상 보지 않기로 했어요. 보면 볼수록 불안해지기만 했거든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준석 생각, 미선 걱정, 검은 차, 모든 게 뒤섞여서 정리가 안 됐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준석이 다시 올까요? 아니면 이대로 끝날까요? 알 수 없었어요. 저는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밤은 길었고 잠은 오지 않았어요. 문고리를 잡는 손이 차갑더라고요. 손끝에서 시작된 냉기가 팔을 타고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 추울까요? 난방은 켜져 있는데 말이에요. 참 이상한 밤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준석은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없었고 소식도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식당 문을 열며 기다렸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혹시 다시는 안 오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한편이 불안했어요. 괜히 기대했나 싶었거든요. 평소처럼 손님을 맞이하고 반찬을 팔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일상은 변함없이 흘러갔어요. 하지만 마음만은 계속 어딘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경희야. 나야.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황급히 꽉 쥐었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식당에 전화했었어. 그때 받은 번호야. 아, 그랬구나 싶었어요. 언제 전화했는지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경희야, 내일 만날 수 있을까? 목소리가 평온했어요. 하지만 어딘가 떨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긴장하고 있는 걸까요? 네. 언제요? 내일 오후 3시. 장소는 내가 문자로 보낼게.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내일 만난다니. 어디서 만나는 걸까요?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요? 궁금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옷장을 열었어요. 뭘 입고 가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평소 입던 옷들이 갑자기 다 낡아 보이더라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계속 옷을 꺼냈다 넣었다 반복했어요. 결국 단정한 블라우스와 깔끔한 바지를 골랐습니다. 너무 꾸민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허름하지도 않은 옷이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입어봤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58살의 여자가 첫사랑을 만나러 간다니 우스운 일 같기도 했고요. 하지만 가슴은 뛰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그날따라 이상하게 평화로운 느낌이 들었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괜찮은 것 같았거든요.
기대와 불안이 섞인 이상한 평온함이었습니다. 잠들기 전 저는 다시 한번 낡은 사진을 꺼내봤어요. 젊은 날의 준석과 저, 둘 다 웃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슬픔이 보이더라고요. 내일은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될까요? 다음 날 오후 2시 저는 문자로 받은 주소를 보며 버스에 올랐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고급 호텔이었어요. 이름만 들어도 아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가본 적 없는 그런 곳이었죠. 왜 하필 거기서 만나자는 걸까요? 의아했어요. 준석이 그렇게 가난하다면서 왜 그런 비싼 곳을 택했을까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었어요. 저는 버스에서 내려 호텔로 걸어갔습니다. 호텔 입구에 서니 주눅이 들었어요.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로비, 샹들리에, 정장 입은 사람들. 모든 게 저와는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가도 될까요? 한참을 망설였어요.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약속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넓고 고요했어요. 대리석 바닥이 반들반들 빛났습니다. 제 낡은 구두가 그 바닥을 밟으니 소리가 났어요. 딱, 딱, 딱.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제가 여기 어울리지 않는다는 시선 같았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라운지는 로비 옆에 있었습니다. 문자에 적힌 대로였어요. 저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발소리가 들렸어요.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누군가 위에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 발소리가 콘크리트 계단을 타고 전해졌고 그 진동이 제 발바닥으로 올라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라운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창가 쪽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이 고개를 돌렸어요. 준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에 봤던 그 모습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깔끔한 정장,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품이 있는 자세. 모든 게 달랐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준석이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슬픔이 보였습니다. 경희야, 와줘서 고마워. 목소리도 달랐어요. 더 차분하고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들었던 그 힘없는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준석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일단 앉아. 할 얘기가 있어. 저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앉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준석이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경희야. 나 거짓말했어. 무슨, 나 사업 실패한 거 아니야. 건설회사 회장이야. 그 말과 함께 명함 한 장을 건넸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준석건설 대표이사 박준석.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어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런 거짓말을. 내 마음을 알고 싶었어. 예,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날 기억해 주는지 알고 싶었어. 손에 든 명함이 흔들렸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30해 동안 못 잊었어, 경희야. 날 떠난 뒤로 줄곧 너 생각했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안 됐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나 성공했어.
회사도 키웠고 돈도 많이 벌었어. 근데 말을 멈췄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외로웠어. 평생 혼자 살았어. 결혼도 안 했어. 너밖에 없었거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어. 숨이 멎었습니다. 암이야. 말기. 시한부라는 말이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의사가 그러더라고. 길어야 6개월에서 1년이라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요. 닦을 수도 없었어요. 손이 떨려서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를 보고 싶었어. 내가 날 기억해 주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왜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진짜 내 모습을 보고도 널 받아줄지 알고 싶었어. 돈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데도 말이야. 그래서 거지처럼 꾸민 거였어요. 일부러요. 저를 시험한 게 아니라 제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였죠.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떨리던 손도, 초라한 옷차림도, 힘없는 목소리도 다 연기였어요. 아니, 연기는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병 때문에 정말로 약해져 있었을 테니까요. 그 밥 한 끼 진심으로 고마웠어. 내가 날 기억해줘서, 돈도 없는 나를 따뜻하게 대해줘서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을 하고 싶었, 목이 메었어요. 이제 알겠어. 넌 변하지 않았구나. 그 따뜻한 마음 그대로구나.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 검은 차도 당신이었어요? 준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집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 용기가 안 나서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면서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차 안의 실루엣, 반복되는 등장, 모든 게 준석이었어요. 참, 회사 지분이랑 재산 정리했어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명의신탁이라고 하던데요. 세금 문제나 여러 이유로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다 정리했답니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어요. 그냥 눈물만 흘렀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준석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했어요. 일주일 전 그 차가운 손이 아니었습니다. 미안해. 놀라게 해서. 아니에요. 미안한 건 제가 뭐가 의심했어요. 미선이가 사기꾼일지 모른다고 했을 때 저도 잠깐 그럴까 싶었어요. 준석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당연하지. 30해 만에 나타났는데 게다가 저런 꼴로 의심할 만하지. 하지만 저는 알아. 내가 날 믿으려 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이제야 모든 게 설명이 됐어요. 떨리던 손은 병 때문이었고, 초라한 모습은 일부러 꾸민 거였고, 검은 차는 준석의 차였어요. 진실을 알고 나니 그날의 모든 순간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준석이 밥을 먹던 모습, 눈물 글썽이던 눈빛, 떠나던 뒷모습, 모든 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시험한 게 아니었어요.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거였습니다. 제게 고마움을 전하러 온 거였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경희야. 네. 회사 지분이랑 재산 정리했어. 명의신탁으로 돼 있던 거 다 정리하고. 명의신탁이요? 응.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거야. 세금 문제나 여러 이유로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다 정리했어. 잠시 뜸을 들이더니 계속 말했어요. 그중 일부를 너한테 주고 싶어? 안 돼요. 그럴 순 없어요. 왜?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자격? 무슨 자격? 저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냥 밥 한 끼 준 게 다예요.
준석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게 다가 아니야. 그럼 뭐예요? 넌 날 기억해줬어. 30해 동안. 완전히 잊지 않았잖아.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해.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 준석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차 열쇠였어요. 검은색 고급 세단의 열쇠였습니다. 제가 창밖에서 봤던 바로 그 차요. 이거 너 주려고 샀어. 손을 내밀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 돼요. 이런 건 받을 수 없어요. 왜? 너무 비싼 거잖아요. 저는 그냥 밥 한 끼 준 게 다예요. 밥 한 끼 값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30해 동안 날 기억해 준 값이야.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눈물이 또 차올랐어요. 경희야, 내가 떠나기 전에 내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받아줘. 떠나기 전이라는 말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요, 이 사람은 시한부였어요.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죠. 손을 떨며 열쇠를 받았습니다. 금속이 차갑게 손바닥에 닿았어요. 고마워. 제가 고마운 게 아니라 제가 고마워요. 준석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이제 뭐하지? 남은 시간 동안.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남은 시간. 얼마나 남았을까요? 6개월? 1년? 생각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고 싶어요. 뭐, 남은 시간이라도 함께 있고 싶어요. 준석의 눈이 커졌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네, 정말이에요. 왜? 나 곧 죽을 사람인데. 그래서요. 곧 떠날 사람이니까. 더욱 함께 있고 싶어요. 준석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경희야. 네. 나 행복해. 저도요. 둘이 손을 잡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노을보다 준석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주름이 깊어진 얼굴, 백발이 된 머리, 수척해진 몸. 모든 게 세월의 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진실을 알고 나니 그날의 모든 순간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거짓골로 찾아온 게 일부러였다는 것. 떨리던 손이 병 때문이었다는 것. 검은 차가 준석의 차였다는 것. 모든 게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만약 준석이 처음부터 회장님 모습으로 왔다면 어땠을까? 고급 양복을 입고 운전기사를 데리고 비싼 선물을 들고 왔다면요. 솔직히 말하면 불편했을 것 같아요. 주눅 들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멀게 느껴졌을 테니까요. 하지만 초라한 모습으로 왔을 때는 달랐어요. 그냥 제가 아는 그 준석이었거든요. 어려울 때 저를 찾아온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주저없이 밥을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준석은 그걸 알았던 걸까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온 걸까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를 편하게 해주려고요. 제 진심을 보려고요. 참 고마운 사람이에요. 뭐 생각해? 아니에요. 그냥 여러 가지요. 미안해. 놀라게 해서.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워요. 뭐가? 진심을 보여줄 기회를 줘서요. 준석이 미소 지었어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나도 고마워. 뭐가요? 변하지 않아줘서. 저는 변한 것 같은데요. 아니야. 넌 그대로야. 그 따뜻한 마음 그대로.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오늘 얼마나 운 건지 모르겠어요. 눈이 퉁퉁 부었을 거예요. 경희야. 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다시요?
응, 연인으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58살의 나이에 첫사랑과 다시 시작한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 그래도 괜찮아? 괜찮아요. 힘들 텐데 괜찮아요. 함께 있는 게 더 중요해요. 준석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남자가 우는 걸 본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고마워. 제가 더 고마워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자주 만났어요. 준석은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도 시간을 내어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가끔은 제가 준석의 집으로 찾아가기도 했고요. 준석의 집은 넓고 고급스러웠어요. 하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구는 있었지만 사람 사는 냄새가 안 났어요. 혼자 살았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찾아간 날 준석은 정말 기뻐했어요. 이 집에 사람이 오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 친구는 없어요? 사업 관계로 아는 사람은 많지. 근데 친구는 없어. 외로웠겠어요. 많이. 평생 외로웠어.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사람이 그동안 얼마나 혼자였을까 생각하니 눈물이 났어요. 저희는 산책도 했어요. 준석의 차를 타고 한강에 갔습니다. 둘이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렇게 걷는 것도 오랜만이야. 저도요. 경이야. 네. 행복해? 네. 행복해요. 나도.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도 했어요. 저희 나이에 손잡고 걷는 게 신기했나 봐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준석이 말했어요.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많아. 그런 거 없어요. 30해 동안 연락도 안 했잖아. 괜찮아요. 이제 함께 있으니까요.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잘해줄게. 저도요. 병원에도 함께 갔어요. 준석이 치료받는 동안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씩 걸리는 날도 있었지만 기다렸어요. 치료가 끝나고 나오는 준석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힘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면 미소를 지었어요. 기다렸어? 당연하죠. 고마워. 뭐가요? 곁에 있어줘서 제가 더 고마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석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무거웠지만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좋았어요. 이 사람이 제 곁에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어느 날 준석이 말했어요. 경희야, 너 기억해? 우리 처음 만난 날. 기억하죠? 어떻게 잊어요? 비 오던 날이었지. 네. 버스 정류장에서였어요. 나 우산이 없었고, 넌 우산을 씌워줬지. 맞아요. 그때 당신 옷이 다 젖어 있었어요. 그때부터 좋아했어. 저도요. 그런데 왜 헤어졌을까? 준석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내가 바보였어. 돈이 없다고, 너한테 줄 게 없다고 떠났잖아. 그건 지금 생각하면 후회돼. 그때 그냥 함께 있었어야 했는데. 저는 준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나간 일이에요. 이제는 함께 있잖아요. 그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네. 지금이라도. 준석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상자였습니다. 이거 너 주려고 샀어. 상자를 열어보니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단순하지만 우아한 디자인이었습니다. 결혼 반지야. 결혼요? 응. 우리 결혼하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당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 그래도 괜찮아. 남은 시간이라도 부부로 살고 싶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싫어? 아니에요. 좋아요. 그럼, 네. 결혼해요. 준석이 반지를 제 손가락에 끼워줬어요. 딱 맞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제 손가락을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요. 사랑해, 경희야. 저도 사랑해요. 둘이 껴안았습니다. 준석의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천천히 하지만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남았을까요? 이 심장이 뛰는 시간이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그 밥 한 끼가 내 인생 마지막 선물이었어. 예, 내가 날 기억해줘서, 돈 없이도 날 대해줘서, 나 행복했어. 저도요. 저도 행복했어요. 앞으로도 행복하게 해줄게. 저도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앞으로가 얼마나 남았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었어요. 지금 이 순간 준석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준석과 함께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준석을 보고 함께 식사를 하고 산책을 나갑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저에게는 기적 같은 시간이에요. 준석의 상태는 조금씩 나빠지고 있어요. 얼굴이 더 수척해졌고 걷는 것도 예전보다 힘들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준석이 제 옆에 누워 있어요. 자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파옵니다. 이 사람이 언제까지 제 곁에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하지만 울지 않으려 애써요. 준석 앞에서는 웃어야 하니까요. 오늘도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준석이 제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예전보다 느렸지만 괜찮았습니다. 천천히 걸으면 함께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니까요. 경희야. 네. 행복해? 네. 정말 행복해요. 나도. 공원 벤치에 앉아서 쉬었어요. 준석이 숨을 고르는 동안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예전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가끔씩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기도 해요. 그 검은 세단을 타고요. 처음엔 운전이 어색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준석은 조수석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봐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평온해 보입니다. 고마워. 뭐가요? 이렇게 함께 있어줘서 당연한 걸 가지고 뭘. 나 곧 떠날 텐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실인데 뭘. 그래도요. 듣기 싫어요. 준석이 제 손을 꽉 쥐었어요. 미안해. 아니에요. 병원 치료도 계속 받고 있어요. 하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이제 시간 문제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하지만 준석 앞에서는 태어난 척 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고마워. 하지만 현실을 봐야 해. 현실이 뭐예요? 우리 함께 있잖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준석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래. 내 말이 맞아. 30해 전 헤어지던 날을 다시 떠올려 봤어요. 역 앞에서 비를 맞으며 서 있던 저. 떠나가는 준석의 뒷모습. 그때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시는 못 볼 거라고요. 하지만 돌아왔어요. 30해가 지나서요. 비록 늦었지만 정말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준석이 한 말이 생각나요. 나중에 다시 올게. 정말로 왔어요. 약속을 지켰습니다. 30해가 걸렸지만요. 저는 그날 이후 다른 사람을 만났고 결혼했고 딸을 낳았어요.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준석을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어요. 가끔씩 꿈에서 봤거든요. 젊은 날의 준석을요. 웃고 있는 그의 얼굴을요. 그리고 이제 다시 만났어요. 현실에서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함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후회해? 뭐려?
나랑 다시 만난 거. 아니요. 전혀요. 힘들잖아. 곧 떠날 사람이랑 함께 있는 거. 힘들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왜? 함께 있는 지금이 행복하니까요. 준석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나도 행복해. 저도요. 밤에는 함께 누워서 이야기를 나눠요. 과거 얘기, 추억 얘기, 앞으로의 얘기, 모든 걸 나눕니다. 내가 떠나면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생각하기 싫어요. 생각해야 해. 왜요? 넌 계속 살아야 하니까.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울지 마. 어떻게 안 울어요? 나 원래 혼자였어. 평생 혼자 살았어. 근데 마지막에 너를 만났어. 그것만으로 충분해. 저는요. 준석이 없으면 괜찮아. 넌 강한 사람이야. 아니에요. 맞아. 강해. 나보다 훨씬. 저는 그의 품에 안겼어요. 따뜻했습니다. 이 따뜻함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사람들이 제게 물어요. 그 차 정말 받은 거냐고요. 네, 받았어요. 하지만 차는 중요하지 않아요. 차가 비싸든 싸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30해 만에요. 약속을 지키고 돌아왔다는 거죠. 미선도 이제는 이해해줘요. 처음엔 걱정했지만 지금은 괜찮다고 했어요. 엄마가 행복하면 됐어요. 고마워. 근데 엄마,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알았어. 딸이 이렇게 컸구나 싶었어요. 이제는 저를 걱정해주는 나이가 됐네요. 순자도 응원해줬어요. 잘했어, 경희야. 후회 없게. 네, 후회 없어요. 그래,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동네 사람들도 이제는 수군거리지 않아요. 처음엔 이상하게 봤지만 시간이 지나니 익숙해진 모양이에요. 가끔 준석과 함께 식당에 가요. 제가 운영하는 그 작은 식당이에요. 준석이 앉아서 밥을 먹으면 저는 주방에서 반찬을 만들어요. 평범한 풍경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특별합니다. 여기 음식이 제일 맛있어. 그래요? 응, 내가 만든 거니까. 그 말에 웃음이 났어요. 처음 왔을 때 기억나? 기억하죠. 비 오던 날이었어요. 그날 내가 준 밥. 정말 맛있었어. 다음에 또 해줄게요. 고마워. 뭐가요? 모든 게. 준석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의사 선생님은 길어야 3개월이라고 했어요. 이미 3개월이 지났는데도 준석은 여전히 제 곁에 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하지만 언젠가는 떠날 거예요. 그건 피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이 떠나면 저는 또 어떻게 살아갈까요? 모르겠어요. 생각하기 싫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준석과 함께한 이 시간을요. 밥 한 끼를 나눈 것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함께 살게 됐어요. 30해 만에 다시 만나서 사랑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오늘도 준석은 제 옆에 누워 있어요. 숨소리가 들려요. 고르고 평온한 숨소리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낡은 사진 속 젊은 준석의 손이 아니라 주름지고 수척해진 지금의 손이었지만 괜찮았어요. 이 손을 잡고 있는 지금이 행복하니까요. 준석이 눈을 떴어요. 앉아? 잠이 안 와요. 왜? 그냥요. 당신 보고 싶어서요. 나 여기 있잖아. 알아요. 그래도요. 준석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계속 사랑해 줄 거지? 당연하죠. 내가 떠나도? 네. 떠나도요. 준석이 미소 지었어요.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고마워. 제가 더 고마워요. 돌아와줘서요. 나도 고마워. 기다려줘서.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은은한 빛이 방 안을 비쳤습니다. 준석의 얼굴에도 달빛이 내렸어요. 평화로웠어요. 지금 이 순간 저는 행복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준석이 언제까지 제 곁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일일 수도 있고, 다음 달일 수도 있고, 1년 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지금 함께 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영원한 건 없다는 걸 알아요. 모든 건 언젠가 끝이 나죠. 그래도 괜찮아요. 함께한 이 시간을 저는 평생 기억할 거예요. 준석이 떠난 후에도 저는 이 순간을 떠올리며 살아갈 거예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준석이 다시 잠들었어요. 편안한 얼굴이었어요. 저는 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올 때까지 계속 잡고 있을 거예요. 함께 있는 지금 이 순간을